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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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텔러들이 왔습니다. 일기예보에 가을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 내릴까? 비가 워낙 안 내리다 보니까 했는데 정말 내리고 있습니다. 네. 대만 예보를 보도하니까 대만 쪽에 태풍이 크게 오고 있다 해요. 아 지금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바짝 마른 잎들이 가을비를 맞으면 촉촉하게 예쁜 단풍이 들지 않을까요? 네. 기대됩니다. 그럼 우리가 늘 생각하듯이 이 가을에 어떤 멋진 생각이 나시는지, 연상이 되시는지, 혹은 이 가을에 기대하는 어떤 바가 있으신지. 기대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그렇듯이 가을 여행 갔으면 좋겠다. 오, 저도요. 여행. 우리 언제 여행 가요? 여행 가요. 돈만 모으고 있는데. 네, 제주도를 한번 먼저 갔다 오시죠, 우리. 제주도, 가을, 제주도 가을. 저는 제주도 한라산 그 뭐죠? 이렇게 오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오름 한번 가볼까요? 그래요. 네. 말 나온 김에 꼭 가시죠. 저 나중에 라이브로 녹음해가지고 재밌겠어요. 제주도 라이브. 네. 뭐 기대합니다. 원하는 거는 가을이니까 여행 갔으면 좋겠다 싶고 또 뭐 가을 하면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뭐 낙엽 생각난다 그러고 갈 때도 생각난다 그러고.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 대학 시절에 어렸지만 그 당시에 가수 이동원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 왜 향수를 많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거전에 불렀던 뭐 이별 노래. 그 전이 아니고 거전이었죠. 네네. 네. 그래서 그 가수 이동원 씨도 보고 싶은데 요즘 거의 잘 안 나오더라고요. 가을에는 한 번씩 뭐 나오시긴 한번 하는데. 한 소절 불러보시죠. 가을엔 떠나지 마라. 그건 채베코예요. 뭐니. 진짜. 네. 채베코도 생각나고 하죠. 네네. 이쯤에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수도 고전이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정임 씨는 어떠세요? 네,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워낙 파란 바다나 이렇게 하늘을 좋아하기도 하지만요. 새파란 하늘. 가을 높고. 되면 높고 새파란 하늘이 제일 생각나고요. 그다음에 꼭 먹고 넘어가야 되는 그 전어. 맞아요. 네, 전어 가을이면. 뭐 여행이나 등산도 좋지만 일정을 내야 되니까 나들이란 말이 요즘엔 참 좋더라고요. 나들이 잠깐 나갔다 올 수 있는 거? 네. 나들이는 금방 그냥 내가 나서면 되니까요. 그게 참 좋고요. 옆에 누가 있는가도 중요하지 않나요? 혼자? 있으면 더 좋죠. 그리고 저는 또 아까 저기 강동원 얘기하셨는데 이동원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이문세 가수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나이 1살 차이에서 가수의 연령대가 이렇게 낮아져 버리세요. 제가 좀 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그 노래가 저 가수 얘기는 저는 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이 책 그 미래를 도모하는 방식 가운데라는 김엄지 작가의 책을 읽었습니다. 영한 책입니다. 작가도 영하고 글 쓰는 방식도 영합니다. 근데 이런 책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아니 지금 뭐 이렇게 요즘 엄마들이 다 중등부 내지는 고등부 자제분을 두신 분들이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사춘기든 아니면 사춘기의 끝자락에 있든 아니면 뭐 생활 방식이든 뭐 어떤 점에 있어서. 근데 최근에는 우리 딸이랑 그냥 관계가 뭐 그냥 원만하기에 가을인데 딸이랑 한번 뭐 마음을 공유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딸에게 딸이 뭐 소설책을 많이 읽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간간히 읽기에 했더니 이 책을 권해주더라고요. 근데 디자인이나 글씨체를 봤을 때는 굉장히 현대적이고 샤프하고 딱딱한 내용이 아닐까 싶었어요. 근데 우리 딸이 이런 걸 좋아하지는 않을 건데 왜 하고 읽었는데 안에 내용은 많이 달랐습니다. 참 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엄마로서 딸을 이해하고자 공감대를 넓히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군요. 근데 출발만 좋은 좋았어요. 엄마입니다. 예. 이 책 다 읽고 끝나가는 무렵에 다시 싸웠습니다. 일상이죠. 네, 왜 싸움은 일상입니다. 이 책에 있는 뭐 스포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책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처럼 제대로 싸우지도 않는다면 그게 더 문제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작가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무려 88년생에 서울 출생입니다. 아직 20대. 아직도 20대. 부럽습니다. 그래서 2010년 벌써 6년 전에 돼지우리라는 작품으로 문학과 사회의 신인 문학상으로 받고 등단했습니다. 초기에는 엉뚱하고 기발한 상상력을 뽐내는 소설을 썼는데 최근에는 주로 단조로운 어투로 무미건조하고 비관적인 현실에 대한 소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도 엄지라서 굉장히 좀 엄지 공주 같고 귀엽고 막 이렇게 가명 아닐까요? 그죠? 글쎄 그럴 가명 수도 같은. 있겠. 어쨌든 가명이면 특히 더 그렇겠죠. 그럼 자신의 캐릭터를 약간 그렇게 잡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등단했던 때와 시간이 한 몇 년이 지나면서 네. 점점 여기 설명에 나온 대로 어두워지고 네, 맞아요. 좀 지루해지고 네. 소설이 그렇게 되는 약간 경향이 무미건조한 어떤 그런 예. 분위기가 느껴지죠. 그래서 참 아까도 저희가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눴는데 요즘의 젊은 세태나 그런 사회상 그런 것들이 소설 속에서도 여실히 녹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읽고 났을 때 성숙 씨는 과연 딸과 이해 공감대를 높였다고 생각하셨나요? 전체적으로 책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처음 여기 소설 보시면은 처음 한 3편, 4편 정도는 약간 뭐 발랄하고 엉뚱한 단어 내지 내용이지만 그래도 소설의 형식이고 뒤에도 물론 소설의 형식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왜 절정을 막 통해 따라가는 가지고 해서 카타르시스가 나오고 느껴지게 그런 소설이 아니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냥 보여주기식.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의욕적이지도 않고 뭐 하고자 하는 것도 없고 실패했을 때 큰 패배감도 안 느끼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보여주는데 이것도 삶이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보여주는데 읽었을 때 딸에게 저는 솔직히 앞부분 봤을 때는 사용하는 단어 이런 걸로 봤을 때 소설의 쓰는 방식으로 봤을 때 좀 가슴이 절컹했거든요. 좀 놀라웠었어요. 여기 뭐 엉뚱하고 기발하다고 하는데 저는 기발하고 엉뚱하다기보다는 당황스러웠었어요. 맞아요. 솔직히 더 네. 그게 더 솔직한 네. 표현이겠죠. 네, 당황스러웠다. 그래서 네. 야 너는 이 소설 쓰고 나서 뭘 느꼈니라고 했을 때 우리 딸이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엄마 나도 소설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이야기 서술 방식이 수월하게 자기 생각나는 바를 왜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덜 정제되고 그대로 썼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었고요. 근데 한편으로 그냥 나 소설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인데 저 뒷부분에 나오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만약 얘가 공감을 했다면 이건 또 더 큰일이다 싶더라고요. 그러면 제 생각엔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따님과 한번 잘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지금도 네. 냉전 중이에요. 그렇구나. 네, 우리 정임 씨는 어땠어요? 네, 저도 말씀드리면 돼지우리가 처음 나온 소설이 있거든요. 첫 장에 있는 네, 소설인데 네. 첫 문장부터 여기 등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떡. 평소에 바른 사람은 아니지만 그 욕을 안 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소설들이 뭐 욕이나 속어를 사용하더라도 보통 이렇게 상황이 좀 자연스럽거나 필요한 부분에서 쓰거든요. 근데 이 소설은 대놓고 욕을 듣고 있는 기분이랄까요? 그래서 네. 불편했어요. 근데 요즘 네. 애들의 그 대화가 대놓고 욕을 네. 하는 게 다반사인 그런 네. 편이 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가. 버스 탔을 때 중고등학생들이 네. 어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얘기 다 욕 섞어서 할 때 그 느낌이나 똑같은 네. 맞아. 네. 그래서 그래서 그 소설을 그러니까 읽다가 그만두고 또 좀 쉬었다가 다시 펼쳐서 또 이제 불편하지만 계속 끝까지 다 책을 읽긴 다 읽었거든요. 정임 씨도 충격을 받았구나. 저는 성수님한테 전화할 뻔했어요. 왜 우리가 이 소설을 읽나요? 그래서 또 그 생각을 하다가 그거 역시 이게
편견이구나. 또 너무 내가 편한 소설만 읽어왔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 예전에 불편 책 읽는 소설이 책 읽기가 힘들었다라고 하는 책들은 예를 들어서 도스토옙스키라든가 뭐 톨스토이라든가 뭐 장발장 이런 책들은 뭐 두께부터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3분의 1, 한 100페이지를 넘어가도 도대체 무슨 얘기가 누가 주인공인지도 모르겠는 그런 그 서술 방식이 저희를 사실 괴롭혔었다면 이 요즘에 이 젊은 작가들의 소설은 짧은 이 사실 단편의 모음이니까 단편 하나는 짧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불편을 느끼는 건 아마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서술이 단순히 욕만 나와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요즘 젊은 친구들의 삶이 이렇게 미래를 도모하는 방식이라는데 미래를 도모하지 않아요. 미래가 없어요. 이 친구들에게 보이기에는 정말로 그런 세대를 우리 자녀 세대들이 살고 있는 건가. 그러면서 위기감이 확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세상이 점점 더 그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이 자꾸 소외되는 그런 세상이 디스토피아라고 하잖아요. 그런 세계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다가가고 어른으로서 더 이렇게 좀 그 아량을 가지고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러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미약해서 또 거기에 대한 그렇게 능력 있게 뭔가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미안함도 참 많이 드는 소설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단편집이니까 여러 편이 나오잖아요. 8편인가 이렇게 돼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편씩 간단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 같은 경우는 뒷부분은 너무 좀 뭐 요즘 애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이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부분에 소개되었던 삼복의 즐거움 뭐 영철이 그렇게 있는데 공통적으로 주인공 이름이 영철이에요. 영철인데 이렇게 다들 어렵게 살아가는 집안 아빠가 뭐 리어카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종류만 달리해서 장사하는 그 밑에 태어난 결혼 전 미혼모에서 넘겨받은 뭐 아들 팔광이 이름도 하토에서 나온 그 팔광입니다. 저는 왜 팔광일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빛이 많이 있으라 그래서 팔광이라는 줄 알았더니 화투였어요. 살아가는 어떤 왜 뭐 아빠 하투 치는 밑에서 엄마 없이 자라나는 그 아들 가정 환경은 눈에 훤하잖아요. 그러는 가정 속에서 이제 뭐 아들은 육상에서 트로피 받아오고 그 트로피마저 아빠는 화투판에 가져가서 돈으로 안 바꿔주지만 그래도 그걸 걸고 뭔가를 이겨보겠다고 했는데 반전하나 싶었어요. 저는 이걸 기회를 통해서 뭔가 또 대박을 터뜨려서 뭐 좋은 환경에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화투판이라도 승리를 하나 싶은데 승리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오다 또 길바닥에 넘어지고 다치고 그 자리에서 죽어요. 죽는 그 과정에서 왜 없이 그다음에 왜 고독하게 쓸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뭐 하투라고 하든 어쨌든 돈을 벌려고 뭔가를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면이 여기서는 보였었잖아요. 근데 뒤에 가면 그런 것마저 보이지 않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걸 읽으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기서는 부자지간의 정도 느껴지고 또 아빠가 자식한테 욕설을 하지만 그래도 뭔가 케이크도 사주겠다 그러고 또 헤어진 자랑스러워하고 부인인 순이 이름에 맞지 않게 굉장히 와일드하지만 이름은 순이었지만 그 와이프도 부인도 생각하고 그런 어떤 그런 건데 읽으면서 옛날에 왜 순환이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읽었던 단편 소설을 뭐 저기 순환이대 아니면 운수 좋은 날 그런 게 떠올라서 그러면서 이거는 재밌었어요. 저는 미래를 도모하는 방식 가운데의 책 제 대표작이죠. 그래서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 사람이 그냥 특별한 목적 없이 계곡에서 다이빙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품고
산을 찾아서 들어가지만 그 산에서 계곡을 찾기에 여러 차례 실패하다가 결국 안에서 다이빙을 하려는 찰나에 자신이 잠시 며칠 동안 머물렀던 그 여인숙이라고 해야 되나요? 산 속에 산 있는 속에 있는 산장. 산장 같은 숙소, 숙소의 민박집. 이 불에 이렇게 산불에 옮겨 붙게 되는 그런 장면이 끝인데 여기에서 늘 나오는 것이 찾아도 잘 찾아지지 않는 길 의미가 그리고 그렇다고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되지도 않아요. 좀 분명히 무슨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겠다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일도 아니고 심지어 가족을 먹여 살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자꾸만 저는 인간의 한 인간의 존재가 자꾸만 왜소화되고 축소화되다 보면 이렇게 어떤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 없고 아무런 연락이 기다릴 때가 없다는 그런 식으로 축소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읽었을 때 의미 없다기보다는 본인은 뭔가 새로운 거 기분 전환이든 뭔가 해보고 싶어서 갔지만 너무 무모했다는 거. 수영도 전혀 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3m 되는 계곡에서 떨어졌을 때 그리고 그 앞에 약간 그걸 줬었어요. 기사 내용을 언급하면서 뭐 이 홍수 때 뭐 거기서 네. 거기에서 뭐 하지 실종되거나 마라. 뭐 네. 그런 거였는데 거기서도 눈을 감았다 해서 끝났지만 뛰어내렸다면 아마 죽지 않았을까. 그런데 본인은 다이빙할 장소를 찾아갔다고 생각하고 했지만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냥 자살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주인공의 심리 상태가 좀 많이 답답했어요. 뭔가 제시를 방향 제시도 없이 네. 정임 씨는 어땠어요? 아, 어떤 책? 저도 불편한 가운데서 좋았던 거는 그 산법의 즐거움도 되게 재밌었고 네. 또 기도와 식도가 이제 되게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두 작품 모두 이제 처절하게 슬프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고통이 여기 있어. 그렇지. 자, 한번 들여다 봐봐. 뭐 하면서 왜 그 일할에 그 숨김도 없이 이렇게 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모두 다 까발리면서 내가 그 맨몸으로 서서 막 비를 맞고 있는 어떤 그런 막 치욕스럽지만 또 그게 우리 영철이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그 소설 속의 영철이가 나일 수도 있겠다. 또 내가 아는 누군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저기 우리 요즘에 보면 혼밥이라든가 뭐 혼술이라든가 해서 혼자 밥 먹고 뭐 혼자 술 마시고 뭐 이런 게 되게 유행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되게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소설 주인공처럼 이렇게 타인과의 교류 없이 또 공감하지 못하고 만약에 혼자 살기에 열중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우울하고 처지는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공감하고 살자. 네, 그런 그래서 얘기 아닐까요? 네. 그 최근에 제가 네. 어떤 분을 만났는데 미국에서 오래 사셨던 분이에요. 저보다도 나이가 훨씬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완전 그 노년에 들어가기 전에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오래 사시다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느라고 가족보다 먼저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어디에 사시냐고 여쭤봤더니 해방촌에서 사는데 해방촌에서 그 쉐어하우스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프랑스 남자고 한 사람은 또 어디 다른 외국인이어서 그래서 세 명이서 같이 사는데 다 젊은 20대들이래요. 네. 그래서 같이 사니까 얘네들이 형 이러면서 같이 술 먹자 그러고 맨날 그래서 애들 따라가기 힘들다. 그렇지만 굉장히 재밌고 좋다. 혼자 사는 건 재미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 책에서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선택하지 못한 삶이 사실은 젊은 친구들 사이에는 또 많이 행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뉴스 기사를 보면 쉐어하우스도 많이 하고 또
뭐 어떤 공간에서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하다못해 자동차 뭐 이런 것들도 다 서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서 다시 살면서 카풀이 유행한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도록 사는 삶의 방식을 도모하는 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작가가 이 책을 이렇게 우울하게 쓰는 것은요. 성숙 씨는 아까 얘기하셨지만 던진다 그랬잖아요. 툭 보여주기 던져서 식으로. 그냥 그 특별한 의도 없이 작가는 그냥 툭 던져주는데 우리가 읽는 사람들이 아 그거를 어떻게 요리할 건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책을 이렇게 보면 아 이렇게 그냥 주어지는 대로 수동적으로 세상에서 나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그냥 아무 노력하지 않고 그냥 삶에 매몰되다 보면 이렇게 되겠구나, 외로워지겠구나. 순간 아들이 생각나는데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날 즐겁게라도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왜 에너지가 있으면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 뒤편에 나오는 소설들은 그런 에너지가 안 느껴지잖아요. 여기 이렇게 영철이라는 제목에 보면은 여기 등장하는 와이프들이 부인들이 다 좀 거센 기질이에요. 욕도 막 많이 하고. 거세요. 근데 자기 신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강아지 애완견 믹스견 잡종 한 마리를 그건 저는 데려왔는데 그러니까. 이름을 영철이라고 짓잖아요. 자기 신랑 이름. 그리고 영철아 그러고 개영철이 그러고 근데 요즘 애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뭐 미래를 도모하는 방식 가운데 미래를 도모하는 방식을 생각 못하는 자식들을 기르면서 그렇게 하도록 나름 또 부모로서의 역할을 그렇죠. 해줘야 되는 거. 그게 중요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그런데 이 책의 단편 내용들을 이렇게 다 소개를 해서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소화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이 책을 이렇게 이 책이 어두운 서술이라고 얘기해서 책을 읽는 것이 그럼 기피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가 이런 가상적인 그 체험이잖아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소설의 그 장점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그 사람의 공감을 하고 난 다음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죠. 그 입장에서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나의 삶은 이렇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전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각성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책을 읽는데 앞에 한 뭐 네 개 정도의 소설 빼고 뒤에 4개 정도의 소설은요. 읽는데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로. 사람 이름도 ABCD예요. 그것도 너무 건조하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막 읽으면서 이게 언제 끝나지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답답함을 보게 됐어요. 우리 삶의 답답함. 어쩌지 못하는 그 답답함. 주인공들이 느끼는 답답함이 내나 나에게는 답답함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설을 읽으면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읽어보시고 나를 새롭게 좀 각성해보는.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면에 명랑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사실은 그 내면이 오히려 너무나 공허할 수 있다는 그런 반전이 인간은 참 다면적인 존재라서 반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도 공유하지만 또한 이렇게 내면에 어둡고 힘들어하는 면이 있다는 거를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구나라는 거를 인정하고 그걸 깨달을 때 새로운 에너지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 또 공감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작가는 그러면 등장인물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했나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네. 거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죠? 저희가 혹시 다 얘기 못하신 거 있으세요? 저 한마디만 하면요. 이 소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정임 씨 막 엄청 빠르게 끼어드셨어. 좋아. 잘 좋아. 들어와서 이런 죄송합니다. 아니 이런 태도 좋아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해 보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각과 후각이 강렬한 멀미나는 소설입니다. 그래요. 네. 제 같은 경우는 이게 김엄지 씨가 지금 철학도 공부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기 삼복의 즐거움 보면 그 하투 치는 아빠 밑에서 자라는 팔광이가 굉장히 철학적인 말을 해요. 아빠가 인생이 뭐냐 그러니까 테트리스요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저도 놀랐어요. 우리 테트리스 하면은 없애려고 쌌잖아요. 그렇죠. 저기 그러더라고요. 없애려고 쌓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못 싸우면 죽는 거잖아요. 게임이 끝나는 거잖아요. 쌓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쌓는 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철학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죽으면은 기분 나쁘거든요. 아니면 지면 기분 나쁘거든요. 하는데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분이라도 나쁘고 또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게임을 노력, 계속 예. 하고자 하는 살아가는 게임, 생활의 게임이라도 계속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젊은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제일 긍정적인 건 팔광이에요. 맞아. 남은 그 쌀도 없는 와중에 네. 그 친모한테 받은 10만 원을 아빠한테 주잖아요. 얼마나 아빠가 갈지 알면서도 네. 그 팔광이가 제일 멋져요. 근데 너무 사랑스러운 캐릭터예요. 네. 팔광이 만나면 정말 악수하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 그 파주 가막산에 흔들다리가 생겼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것이 늘 한 봉우리에서 다른 봉우리로 넘어가는 것이구나. 아까 팔광이는 테트리스라 그랬는데 저는 그 봉우리를 연상했습니다. 그 가을이니까 산행 생각하면서요. 어떤 봉우리는 조금 수월하게 넘어갔고 어떤 봉우리는 깔딱고개 넘듯이 숨차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지점은 아래가 단단한 땅이 아닌 천길 같은 낭떠러지가 있는 흔들다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어느 봉우리의 정상에 있으시거나 혹은 흔들다리를 위태롭고 넘어가고 계시거나 이 한순간, 한 시간, 또 이 한 계절을 아름답게 보내시고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모두 화이팅으로 맞춰볼까요? 네, 화이팅! 네, 화이팅!